손녀의 편지. 일부. 장영호는 우편함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는 일이 그의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다. 텅 빈 우편함을 마주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72세. 아내를 먼저 보낸 지 3년째. 딸 부부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다. 전화도 영호가 먼저 걸어야 했다. 딸은 늘 미안해했지만 영호는 딸의 바쁜 일상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밤이 되면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나마 멀리 사는 6살 손녀 은솔이가 가끔 보내주는 편지가 영호의 유일한 낙이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해와 집, 삐뚤빠뚤한 글씨로 쓴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짧은 문장. 그것만으로도 영호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오늘은 행운의 날이었다. 우편함 안에 분홍색 봉투가 들어있었다. 은솔이의 편지였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 소파에 앉기 전에 먼저 손을 씻었다. 편지를 읽는 건 그에게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었다. 안경을 쓰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하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늘 귀여운 낙서와 삐뚤빠뚤한 글씨로 가득했던 은솔이의 편지가 달랐다. 글씨체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필체였지만 문장이 달랐다. 너무 성숙했다. 할아버지, 저는 요즘 할아버지 걱정이 많이 돼요. 혼자 계시면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밤에 외롭지는 않으신지 자꾸 생각나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섭지 않게 천천히 준비하세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영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6살 아이가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다. 걱정이 많이 돼요라는 표현도 그렇고 준비하세요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영호의 손이 떨렸다. 혹시 은솔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일까? 영호는 불안해졌다.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지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는 늘 조금 다급했다.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먼저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아니, 괜찮아. 은솔이가 편지 보냈는데 좀 이상해서. 편지요? 은솔이가요? 응. 오늘 우편함에 있었어. 근데 문장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6살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호는 딸이 뭔가 생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빠, 은솔이는 요즘 편지 안 써요. 학교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리고 한글도 아직 서툴러서 이름 쓰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런 긴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뭐? 그럼 이게 뭐야?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누가 장난친 건 아니고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필체 확인해 볼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끄는 영호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다. 분명 은솔이의 필체였다. 조금 서툰 듯 하면서도 정성스러운 글씨. 그런데 은솔이가 쓴 게 아니라니. 그렇다면 누가 은솔이 흉내를 내서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 영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2부. 일주일이 지났다. 영호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딸에게서도 특별한 연락이 없었다. 아마 바쁜 일상에 묻혀 잊어버렸을 것이다. 영호도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한 걸 보거나 착각하는 일이 생긴다고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또 분홍색 봉투가 우편함에 들어있었다. 영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봉투를 뜯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울 거예요. 일기예보를 봤는데 영하로 떨어진대요. 할아버지 방 창문 틈이 넓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신문지나 테이프로 꼭 막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부엌 아래 서랍을 열어보세요. 맨 아래 서랍이요. 거기 할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꼭 봐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영호는 편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아래 서랍이라니.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부엌 정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꺼내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맨 아래 서랍. 영호는 오래전부터 그 서랍은 열어본 적이 없었다. 낡은 행주와 쓰지 않는 그릇들, 비닐봉지 같은 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당겼다. 서랍은 오랜만에 열리는 듯 삐걱거렸다. 먼지가 조금 일었다. 행주와 낡은 냄비 받침 밑에 무언가 하얀 종이가 접혀 있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아내의 글씨였다. 종이는 노랗게 발해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 쓴 것 같았다. 영호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여보, 내가 먼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당신은 늘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다만 가끔은 외로울 거예요. 그럴 땐 우리 딸한테 전화하세요. 민지는 바쁜 척해도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딸은 그런 아이예요.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그리고 은솔이한테도 가끔 편지 써주세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여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살아요. 우리 추억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할 거예요. 사랑해요, 여보. 영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메모였다. 그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는지도 몰랐다. 아내의 흔적을 마주하는 게 너무 아팠으니까. 영호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는 대체 누가 보낸 걸까? 어떻게 아내의 메모가 그 서랍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집을 드나들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3부. 사흘 후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봉투를 뜯기도 전에 영호는 알 수 있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의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처음 두 통보다 더 성숙한 손글씨였다.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 흔적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성인의 필체였다. 편지를 펼치자 영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영호야,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아침에 창문 열고 환기는 시키고 있는 거지. 밤에 너무 춥다고 창문을 꽁꽁 닫아두면 공기가 안 좋아져. 저녁은 꼭 따뜻하게 먹어야 해. 국 끓여 먹기 귀찮더라도 라면이라도 꼭 챙겨 먹고. 당신은 끼니 거르는 버릇이 있잖아. 나 없다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영호야, 외롭다고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가끔은 밖에 나가서 햇볕 좀 쬐고 산책도 하고 건강해야 오래 살지. 우리 손녀 은솔이 크는 거 봐야지. 알았지? 아내가 생전에 쓰던 말투였다. 영호야라고 부르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내는 늘 영호를 다정하게 타일렀다.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걸 영호는 이제 알았다. 너무 늦게 알았다. 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영호는 더 이상 이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편지의 출처를 찾아내기로. 사부.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동네 우체국으로 향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다. 우체국 직원은 영호를 알아봤다. 자주 오는 단골이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호는 편지 봉투를 꺼내 보였다. 이 편지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르신, 이 편지는 일반 우편으로 접수된 거라 발신인 정보가 없어요. 우표도 제대로 붙어 있고 소인도 찍혀 있네요. 그럼 어디서 온 건지 전혀 알 수 없나요? 소인을 보면 이 동네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서 붙인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사는 누군가가 보낸 것이다. 하지만 누가 자신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까? 혹시 CCTV 같은 건 없나요? 어르신, 우체통은 길거리에 있어서 누가 넣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죄송해요. 영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복지센터, 경로당, 작은 카페, 슈퍼마켓, 약국. 72세 노인이 탐정놀이를 하는 것 같았지만 영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편지의 주인을 찾아야 했다. 아내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이틀 동안의 수색 끝에 영호는 복지센터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26쯤 돼 보이는 청년은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노인들에게 차를 나눠주고 있었다. 얼굴이 낯익었다. 몇 달 전 경로당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영호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다. 저기 혹시 편지 쓰는 일도 하시나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였다. 순한 인상이었다. 편지요? 아, 네. 가끔 독거 어르신들께 안부 편지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혹시 보낸 적 있으세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장영호 어르신이시죠? 죄송해요. 제가 보냈어요. 영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이 청년이 보낸 거였다. 왜 그런 거 하셨어요? 손녀인 척하고. 청년은 의자를 하나 가져와 영호에게 권했다. 그리고 자신도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죄송해요. 제 이름은 유나예요. 몇 달 전에 어르신 주소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복지 명단에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고 가족과 연락이 거의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손녀가 보낸 편지처럼 쓰면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이 청년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처음엔 제가 문장을 다 썼어요. 손녀가 쓸 법한 문장으로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쓸 땐 어떤 부분은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펜을 들면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고 문장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써졌어요. 부엌 서랍 얘기도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써야 할 것 같아서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저도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이 안 나요. 쓰고 나서 읽어봤는데 제 문체가 아니더라고요. 영호는 유나를 빤히 바라봤다. 청년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어르신, 혹시 돌아가신 분 중에 편지 자주 쓰시던 분 있으세요?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편지를 좋아했어요. 살아생전에 저한테 메모도 자주 남기고 은솔이한테도 편지 자주 썼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마도.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영호는 알았다. 아내가 어떻게든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그날 저녁 영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메모를 다시 꺼내봤다. 그리고 손녀가, 아니 유나가 보낸 편지들을 거실 탁자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신기하게도 문장의 흐름이 이어졌다. 마치 하나의 긴 편지처럼. 아내가 영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조각조각 나뉘어 전해진 것 같았다. 아내는 생전에 영호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걸 보여주는 법을 몰라서 외로운 거예요. 가족한테 먼저 손 내밀어 봐요. 그러면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올 거예요. 영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딸의 외로움을, 손녀의 작은 사랑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편지를 써준 유나의 따뜻한 마음을.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아내가 쓰던 것이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편지지.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은솔아 할아버지야. 이번엔 할아버지가 먼저 편지를 보낸다.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은솔아, 할아버지가 그동안 연락 잘 못해서 미안해. 사실 할아버지는 편지 쓰는 게 서툴러. 뭐라고 써야 할지 잘 몰라서 자꾸 미루게 됐어. 할아버지는 말주변도 없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보내준 편지를 받으면 너무 기쁘면서도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요즘 할아버지한테 특별한 일이 생겼어. 누군가 할아버지를 위해 편지를 써줬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진다는 걸. 그리고 먼저 마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어. 은솔아, 너도 할아버지를 생각해준 적 있지? 할아버지는 그걸 잘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할아버지도 은솔이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린 그림들, 내가 쓴 짧은 글들, 할아버지는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단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야. 곧 보자. 영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일 것이다. 그리고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지야.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늘 걱정부터 하는 딸의 목소리.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전화 너머로 딸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안부를 먼저 묻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네, 아빠. 잘 지내요. 바쁘긴 한데.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내. 근데 말이야, 주말에 시간 있어? 은솔이랑 놀러와. 정말요? 아빠가 먼저 오라고 하시다니. 좋아요. 은솔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은솔이 미역국 좋아하잖아. 아빠가요? 요리 안 하신다며? 이제 배워야지. 늙어서 뭐든 배우면 늦은 게 아니라더라. 내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야. 전화 너머로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영호도 따라 웃었다. 전화를 끊고 영호는 창가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따뜻했다. 그는 창문 틈을 신문지로 막았다. 편지에 쓰여 있던 대로. 그리고 내일은 마트에 가서 미역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에필로그. 며칠 후 유나가 복지센터에서 영호를 다시 만났다. 영호는 유나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편지 보내셨어요? 응.
손녀한테 보냈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딸이랑 손녀가 놀러와.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예요. 영호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청년의 손은 따뜻했다. 고맙네, 유나.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혼자였을 거야. 가족한테 먼저 손 내미는 것도 몰랐을 거고. 유나는 미소 지었다. 어르신, 저도 편지 쓰면서 많이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제 할아버지한테 못해드렸던 걸 어르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네 할아버지도 분명 고마워하실 거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복지센터 창문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어르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제가 쓴 것 같으면서도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은 그 편지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아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야. 그걸 자네를 통해서 전한 거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신비로운 거더라고.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이어진다고. 영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자네한테 주려고 가져왔어. 이게 뭐예요? 편지야. 내가 자네한테 쓴 거야.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영호는 손을 저었다.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 창피해서 못 보겠어.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날 저녁 유나는 집에 돌아와 영호가 준 편지를 펼쳤다. 삐뚤빠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유나에게. 나는 편지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글이 어색할 수도 있어.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 내서 써본다. 고맙다. 자네가 나한테 해준 일은 단순히 편지를 쓴 게 아니야. 내 삶에 다시 불을 켜준 거야. 꺼져가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준 거야. 자네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했지. 나도 아내를 그리워해. 그리움이라는 건 슬픈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자네 할아버지도 자네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지금도. 유나,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가끔 복지센터에 들를게.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자. 고맙다, 유나야. 장영호.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다. 자신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 주말, 영호의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솔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그림책을 읽었고, 딸 민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좋은 친구가 생겼거든. 친구요? 응. 젊은 친구야.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 먼저 마음을 전하는 법을 말이야.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저녁을 먹고 은솔이가 잠든 후 영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당신 편지 잘 받았어요. 늦었지만 이제 당신 말대로 살아볼게요. 외롭지 않게. 가족들한테 먼저 연락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난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영호는 사진을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또 다른 편지지를 꺼냈다. 이번에는 복지센터의 다른 어르신에게 쓸 편지였다. 유나가 말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다고. 영호도 이제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영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영호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가 녹아내렸다. 순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영원하다. 편지도 그렇다.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시간을 넘어 계속 이어진다. 영호는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누구에게 어떤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진다. 편지 한 통으로, 작은 관심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영호의 삶이 그랬듯이.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잘하고 있어요, 영호야.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영호는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알아요, 여보. 이제 알아요.